저는 아들 하나를 키우면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50대 여자예요. 부모님이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드셔서 늘 옆에서 불편한 것 없이 챙겨드리고 날이 좋으면 여행을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내고 있는 중이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사연들이 하나둘씩은 다 있겠지만 돌이켜보면 저는 결혼 생활이라든지 부부의 인연에 대한 운은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엮인 기가 막힌 사연도 간직하고 있고요. 그래도 불행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 대신 저에게는 다른 운과 다른 복이 있으니 이제는 없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저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며 살기로 결심했거든요. 제가 이러한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된 저의 기막힌 일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해요. 저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 큰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저에게는 오빠가 하나 있었는데 나이 차이가 좀 있었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어떤 부족함도 없이 집에서는 사랑만 잔뜩 받으면서 컸죠. 저희 집은 아버지가 사업을 좀 크게 하셨어요. 듣기로는 아버지가 아주 젊을 때 맨손으로 사업을 시작한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아버지가 70이 넘으셨으니 벌써 50년도 더 전의 일이죠.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한창 성장을 할 때고 또 막 수출이 활발하게 일어날 때잖아요. 그때 좋은 사업 아이템으로 수출을 크게 하셔서 돈을 많이 버신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그 사업은 오빠가 물려받아 지금도 사업체를 잘 운영하고 계시는 중이시고요. 저희 엄마는 전형적인 공주셨어요. 처음부터 부잣집 딸로 태어나 공주처럼 자라다가 아버지와 결혼해 평생을 공주처럼 곱게만 사신 분이니까요. 지금도 70이 넘은 나이이시지만 늘 좋은 것, 예쁜 것만 좋아하시고 저와 제 아이에게도 인상 한 번 쓰는 일 없이 고운 얼굴로 좋은 것만 주시려고 하시죠. 그런 엄마에게서 오빠와 터울이 지게 태어난 저는 어땠겠어요? 당연히 저도 정말 공주처럼 자랐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어딜 가던 그 시절에는 귀하던 자가용을 타고 다녔어요. 집에서 친구들을 모아놓고 성대한 생일 파티를 열기도 하고 해외여행도 쉽지 않던 때에 외국을 다녀오기도 했죠. 어릴 때야 집집마다 당연히 그런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크다 보니 모든 집이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저희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살고 있어요. 철이 없을 때야 이 정도는 부모로서 자식에게 당연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지만 이 세상에 당연한 건 없더라고요. 아무리 부모라도 자식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고 제가 마음을 준 만큼 상대가 베풀어 주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고요. 솔직히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정서적으로도 큰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좋은 부모님을 만나는 것도 정말 큰 복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제 아들에게도 너는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좋은 엄마 만나서 편하게 사는 거라고 강조하는 중이에요. 아직 어린 아들은 그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부 다 이해하는 것 같지는 않긴 하지만요. 그러다 보니 저는 살면서 하고 싶은 것은 원 없이 하면서 살았어요. 대학도 제가 가고 싶은 대학 간다고 고집을 부려서 무려 삼수까지 하면서 갔고요. 삼수를 해서도 겨우 턱걸이로 붙었죠. 사실 재수나 삼수를 하지 않아도 서울에 있는 웬만한 대학에 갈 수 있었는데 그놈의 명문대 타이틀이 왜 그리 갖고 싶던지 저의 학력에 대한 허영심과 그걸 무조건 지지해주는 부모님, 거기에 그걸 받쳐주는 경제력이 있었다 보니 저는 악착같이 삼수를 해서라도 결국 명문대 대학생이라는 타이틀을 따내었죠. 하지만 막상 학교에 입학을 하고 보니 또 적응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동기들에 비해 제가 나이도 많고 고등학교 때 친구들은 이미 대학 3학년인데 혼자 1학년을 하려니 학과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던 것이죠. 지금 생각하면 그게 뭐라고. 그냥 잘 어울려 지냈으면 됐는데 그때는 그게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 몰라요. 어쩌면 인생은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것이 맞는 것일지도 모르죠. 어떨 때는 아무리 아쉽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도 아쉬운 대로, 안타까운 대로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정답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부모님 역시 제가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 다 해주고 싶어 하셨고요.
그래서 억지를 부려 대학에 들어갔던 저는 결국 2년도 버티지 못하고 학교를 휴학하고 부모님을 졸라서 유학을 떠났죠. 거기서 저는 지금 제가 키우는 아이의 아빠가 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당시 명문대에서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어 유학 온 수재 중에 수재였어요. 저보다 5살이 많았죠. 공부도 잘해서 영어도 엄청 유창해서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커서 여자 유학생들에게 인기도 많았죠. 하지만 그 사람은 저처럼 공부에 큰 흥미가 없어 보이는 부잣집 유학생 무리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싫어한다고 하는 편이 맞았어요. 저희는 학교 모임에서 우연히 만나 인사를 하게 되었지요. 처음에 영문을 몰랐던 제가 같은 한국인이어서 반가워하자 그는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차가운 눈빛을 보냈어요. 하고 싶은 공부가 있어서 온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온 거예요? 아, 하고 싶은 공부가 있기는 한데 아직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도 대학 졸업을 다 안 하고 오기는 했거든요. 뭐 그러시겠죠. 졸업은 꼭 하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예의 없게 대꾸하고 돌아서는데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돈 많은 집 애들이 와서 공부는 안 하고 놀기만 하는 걸 제일 싫어한다 하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하는 유학생 물을 흐린다나요. 사실 저는 그렇게 노는 사람도 아닌데 억울하기는 했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외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어릴 때부터 외국도 나가보고 열심히 공부도 했던 터라 그나마 제가 자신 있었던 것이 영어였기 때문에 한국 대학보다는 훨씬 적응하기가 편했어요. 그리고 타지에 나와 혼자 살다 보니 철도 좀 들더라고요. 그간 제가 얼마나 부모님 덕을 보며 속 편하게 살았는지 깨달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외국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현지에서 교포 2세들 한글 가르치는 봉사 일을 하기도 했죠. 그 봉사를 하면서 저는 그 사람을 다시 우연히 만났어요. 그 사람은 저를 보고 놀라더라고요. 의외네요. 수준 씨는 이런 일 안 할 줄 알았는데. 왜요? 철딱서니 없는 부잣집 딸내미라서 맨날 놀러나 다니고 그럴 줄 아셨어요? 아,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런 뜻 맞잖아요. 전에 얼마나 차갑게 이야기했는지 기억 안 나요? 불쾌하셨다면 죄송해요. 제가 앞으로 말 조심을 좀 해야겠네요. 괜찮아요. 저도 속으로 욕 많이 했으니까. 우리 서로 비긴 걸로 하죠. 저는 그냥 농담을 하고 말았어요. 누구나 편견은 가질 수 있고 사실 그렇게 놀자판으로 도피 유학을 온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그 사람은 저의 그런 시원시원한 성격과 성실한 모습에 호감을 가졌나 보더라고요. 저 역시 멋있고 똑똑하고 성실한 그 사람에게 호감이 있었고요. 그렇게 우리는 외국에서 만나 사귀게 되었죠. 연애를 하면서 공부를 했던 시절은 제 인생에서 정말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그 사람은 다정하고 또 자상하면서도 어른스러워서 저에게 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죠. 5년 정도의 연애를 마치고 그 사람은 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저 역시 그에 맞춰서 졸업을 하고 같이 한국으로 돌아왔고요. 저희는 한국에 자리를 잡자마자 바로 결혼을 했어요. 정말 축복받은 결혼식이었지요. 막 대학 교수가 된 전도 유망한 남자와 미국에서 학위를 따고 돌아온 부잣집 딸의 결혼식은 누가 봐도 부러운 한 쌍이었을 거예요. 그때는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죠. 하지만 행복은 길지 못했어요. 결혼을 하고 고작 5년 만에 남편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었지요. 그때 아이가 막 2돌이 넘었을 때였어요. 평소와 같은 아침이었죠. 남편은 일찍 일어나 아들과 저에게 뽀뽀를 퍼붓고 제가 차려준 아침을 먹고 학교로 출근을 하려고 집을 나섰죠. 이따 저녁에는 집 앞에 새로 생긴 스테이크 집으로 저녁을 먹으러 가자는 말도 했어요. 그렇게 나간 남편이 고작 2시간 만에 차가운 시신이 되어 병원 영안실에 누워 있을 것이라는 걸 누가 알았겠어요. 중앙선을 침범한 화물차가 남편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덮쳤던 것이죠. 저는 정말 넋이 나갔어요.
하늘이 무너진다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알겠더라고요. 진짜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였으니까요. 만약 아들이 없었다면 저는 바로 무너졌을 거예요. 하지만 아이가 있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이를 봐서라도 저는 잘 살아야 했죠. 저는 미국에서 아동 교육학 학위를 따기는 했지만 한국으로 돌아와 결혼을 한 이후로는 그냥 교수로 임용된 남편 뒷바라지를 하며 전업주부로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리자 무엇인가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먹고 사는 걱정은 전혀 없었지만 뭐라도 하면서 바쁘게 지내야 제가 버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집 근처 상가 하나를 구해서 영어 유치원을 열었어요. 그러면 일을 하면서도 아이를 돌볼 수 있으니까 말이죠. 저희가 유치원을 운영하던 상가 바로 아래층에는 소아과가 하나 있었어요. 저는 그 소아과에 자주 갈 수밖에 없었죠. 아무래도 유치원 아이들이 있다 보니 소소하게 다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 소아과는 문을 연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사람이 붐비는 편이 아니긴 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연락을 하면 직접 의사 선생님이 유치원으로 올라와 다친 아이들을 봐주시기도 했어요. 그 의사는 저와 비슷한 또래였는데 저희 유치원에 와서 시설을 유심히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혹시 입학 가능해요? 저도 딸아이가 한 명 있는데 말이죠. 어머, 그러세요? 네, 가능해요. 선생님 딸이면 저희가 받아들여야죠. 알고 보니 제 아들과 그 의사 딸은 동갑이더라고요. 그렇게 그 의사도 자신의 딸을 저희 유치원에 보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희는 급격히 가까워졌죠. 그 의사도 작년에 이혼을 하고 혼자 딸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했어요.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데다가 딸아이만 데리고 작년에 이 동네로 이사를 왔는데 이래저래 힘든 일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사실 싱글의 마음은 싱글이 잘 알잖아요. 어쩌다 보니 병원 문 닫을 때까지 그 딸아이를 제가 유치원에서 제 아들과 같이 봐주기도 하는 날이 늘어났어요. 저 역시 퇴근이 늦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서서히 서로 가까워졌어요. 아이들끼리도 아주 친해서 일을 마치고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가거나 주말에 놀이동산에 놀러를 가는 날도 생기게 되었죠. 아마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애정도 서서히 무르익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그 사람이 제 아들에게 진심을 다해 대하고 제 아들이 가지고 있던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모습이 너무나 좋았어요. 어쩌면 저는 당시 남편보다 아이 아빠를 찾고 있었고 그렇게 시작한 관계는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그렇게 2년 정도 지났을까 저는 그 사람에게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어요. 그 사람에게 호감을 가지고도 있고 그 사람이 제 아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기도 했지만 막상 제 후는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제가 그 순간에도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린 남편에 대한 마음 정리가 다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전 남편은 이미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신세잖아요. 게다가 그 누구보다 제 아들에게 좋은 아빠가 될 사람이 있으니 이걸 거절하기도 그랬죠. 게다가 그 사람은 정말 결혼을 간절히 원했어요. 당신 망설이는 마음 알아. 그 마음도 이해하지만 아이들 생각도 해줘. 서준이에게는 아빠가 필요하잖아. 내가 정말 좋은 아빠가 되어줄게. 나 믿지? 그럼 당신은 지금도 서준이에게 좋은 아빠 노릇 잘해주고 있어. 그냥 다시 결혼을 한다는 생각을 안 해봐서 그런가 봐. 내가 당신 정말 행복하게 해줄게. 그리고 서준이에게도 좋은 아빠가 되어줄 거야. 우리 나연이에게 당신이 좋은 엄마가 되어준 것처럼. 그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사실 아들을 키울 때 아빠가 필요하기는 했어요. 저는 아들과 같이 공놀이를 하거나 야구장을 가지도 못했고 아들이 점점 자랄수록 아들을 이해하는 것도 어려웠으니까 말이죠. 물론 그 사람 역시 딸을 키우면서 엄마의 빈자리를 많이 느꼈을 것이고요. 그 사람은 자신이 전처와 이혼한 이유를 전처의 외도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매일 모임이 있다고 하더니 바람을 피우고 있더라고. 난 그것도 까맣게 몰랐어. 거기에 알코올 의존증도 있었고.
애기 엄마가 알코올 의존증이었다고? 나도 처음에는 애 생각해서 그냥 눈 딱 감고 살려고 했어. 그랬는데 사는 게 너무 답답하다 나. 애는 팽개치고 매일 술에 취해 자고 있는데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 외모도 훤칠하고 직업도 의사인데다가 성격도 자상한 이런 남자를 두고 외도를 했다니 저는 그 사람의 전처가 당시에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전처에게 받은 상처가 많다고 했죠. 그리고 그 상처를 저를 만나면서 많이 치유했다고도 했고요. 당신 만나면서 나도 남들처럼 평범하고 화목하게 사는 꿈을 다시 꿀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이 생겼어. 나 진짜 빨리 당신이랑 가정 꾸리고 싶어. 우리는 정말 행복할 거야. 나도 그건 그럴 것 같아. 우리 잘 살 수 있을 거야. 저의 재혼에 저희 친정 부모님은 적극 찬성해 주셨어요. 뭐든 다 지원을 해주겠다고 빨리 재혼을 하라고 하셨죠. 그 사람도 너무 좋아하셨어요. 겉으로 보기에 객관적으로도 딱히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기도 했어요. 훤칠하겠다, 직업도 좋겠다. 무엇보다 손자도 너무 이뻐하고 애도 잘 따르겠다. 어쩌면 완벽한 상대였죠. 오빠 역시 찬성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네가 원하지는 않겠지만 나랑 우리 집사람은 서준이 당장 데려가 키우라고 하면 키울 수도 있어. 진짜야. 무슨 말이야, 오빠. 내가 왜 재혼 결심을 한 건데. 남편보다 서준이 아빠 자리가 더 커서 결혼하는 거야. 알아. 그래도 사람 마음이 어디 그러니. 너도 자식 낳아봤잖아. 아무리 그래도 내 자식이 자기 자식처럼이야 생각이 되겠어. 너도 알지만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은 달라. 아니야. 그 사람 진짜 서준이 자기 친아들처럼 생각해. 나도 나연이 진짜 내 딸처럼 잘 키울 거야. 말은 이렇게 했지만 솔직히 저 역시 오빠가 하는 말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어요. 물론 저도 그 사람의 딸을 진심으로 아끼고 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세상에서 내 자식보다 귀하고 내 자식보다 중요한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마지막까지 고민은 되었지만 가족들이 빨리 재혼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과 그 사람의 재촉에 저는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마지막까지도 무언가 제 가슴속 알 수 없는 것이 제 결정을 말렸지만 저는 결국 결단을 내렸어요. 무엇보다 아들이 그 사람을 친아빠처럼 따르는 모습이 나를 결심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이죠. 결혼식은 피차 재혼이니 생략을 하기로 했어요. 저희는 그냥 둘이 혼인신고를 하고 그날 가족끼리 모여 간단히 식사를 하는 것으로 결혼식을 대신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렇게 저희의 소박한 결혼식이 열렸죠. 그 결혼식 겸 식사 자리에서 저는 이제는 제 시어머니가 되는 분에게 남편의 병원에서 일하는 사촌 여동생에 대해 여쭤보았어요. 남편의 병원에는 직원이 2명이었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남편 이모의 딸이었거든요. 정확히 이야기해서 간호조무사이긴 했죠. 남편의 병원에는 경력이 좀 있는 나이 든 간호조무사 한 명과 젊은 사촌 여동생 간호조무사가 있었는데 그 여동생이 늘 문제였어요. 남편과 그런 사이가 되기 전부터도 그 병원을 갈 때마다 그 여동생을 보고 정말 싸가지 없고 일도 못하는데 왜 안 자르지? 이런 생각을 매번 했을 정도니까요. 남편 병원이 소아과니 당연히 늘 아이들이 오잖아요. 그리고 애들은 당연히 병원 가면 울고불고 뭐 그러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럴 때마다 그 여동생은 대놓고 짜증을 내고 시끄럽다고 윽박을 지르기까지도 했어요. 일은 죄다 나이 든 분에게 전부 밀어놓고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핸드폰만 보고 있거나 아니면 손톱을 다듬고 있거나 그게 전부였죠. 그 여동생이 그런데 진짜 이쁘기는 했어요. 나이는 20대 후반이었는데 얼굴이며 몸매며 길을 지나가면 누구나 한 번씩 돌아볼 정도의 대단한 미인이었거든요. 남편에게 제가 불평을 한 적도 있었어요. 아니, 자기 동생은 차라리 연예계 쪽으로 나가는 편이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왜 적성에도 안 맞는 곳에서 저렇게 짜증만 내고 있대? 당신이 이야기를 좀 해봐. 아, 원래 연예인 지망생이기도 했어. 연습생 생활을 한 적도 있고. 그런데 그 바닥이라고 쉽겠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나온 거야.
뭐? 어쩐지 너무 이쁘다 했어. 아니, 그러면 다른 일을 좀 찾아보라고 해. 당신 여동생 때문에 엄마들이 이 병원 다 안 온다는 거 알아? 너무 그러지 마. 이모가 사정사정해서 데리고 있는 거야. 그 이모가 내 대학 학비도 다 대주신 분인데 어떻게 싫다고 해. 이모가 당신 대학 학비를 다 대줬다고? 내가 의대 붙자마자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졌거든. 그나마 이모가 여유가 있는 편이시라 내가 대학 다니는 내내 등록금이며 용돈까지 다 주셨어. 그러니 나라도 챙겨야지. 남편 역시 그 사람 나름의 사연이 있기는 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다 생각했죠. 사실 재혼한 남편의 집안이 그리 부유한 편이 아니기는 했어요. 그리고 아무리 이모라고 하고 집이 여유가 있다고 해도 조카 학비며 생활비를 6년 동안이나 대준 것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이모님이 궁금했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물었죠. 이모님은 잘 지내세요? 이 사람 의대 다닐 때 많이 도와주셨다고 하던데 제가 인사를 좀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어머님과도 자주 보세요? 이모님? 무슨 이모님? 네? 이 사람 병원에서 일을 하는 사촌동생 어머니 말이에요. 아, 이모님이 한 분이 아니신 거예요? 아, 괜찮아. 굳이 일부러 인사 안 가도 된다. 나중에 보면 되지 뭐. 그래도 큰 도움 주셨는데 보답해야죠. 아니야, 그 이모가 많이 바쁘고 늘 해외도 자주 나가고 그래서 나도 얼굴 보기 힘들어. 나중에 기회 되면 만나지 뭐. 시어머니는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다른 곳으로 말을 돌리시더라고요. 눈치를 보아하니 더 이상 그 이모에 대해서 말하기를 꺼려하는 듯 했어요. 저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냥 입을 다물었죠. 저희 부모님도 계신데 자꾸 다른 가족 속사정을 캐는 것도 예의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시어머니가 이야기를 들어주셨다면 이참에 그 여동생이 얼마나 불성실하고 일도 안 하는지 확 지르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말을 돌리자마자 남편이 바로 다른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이었죠. 두 사람은 더 이상 그 이모와 여동생에 대해 입도 열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내가 모르는 다른 사연이 있나 보다 하고 넘겼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아니잖아요. 솔직한 심정으로 저는 돈을 줘서라도 그 여동생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꼴보기 싫은 것을 떠나 그 여동생의 존재가 병원이 매일 파리를 날리도록 만드는 1등 공신이기도 했기 때문이었죠. 저희가 재혼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여동생은 하는 꼴이 점점 더 가관이 되어 갔어요. 출근도 매일 지각하고 일도 안 하고 병원을 찾은 애들에게도 매일 짜증을 내고 제가 동네에서 유치원을 하다 보니 동네 엄마들과 자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남편의 사촌 여동생이라는 조무사 하나 때문에 병원 평판이 엉망이었거든요. 전에는 열이 나서 아파서 우는 애를 보고 시끄럽네. 애 좀 조용히 좀 시켜요. 이러고 고함을 질러서 다시는 그 병원 안 간다는 엄마부터 애가 사탕 좀 달라고 했다고 째려봤다는 이야기까지 대부분 상상을 초월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그 사촌 동생은 정리를 하자고 했어요. 이모님이 섭섭해하시면 제가 설명하겠다고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은혜를 그렇게 갚을 수는 없다나요. 그런데 하루는 사건이 터졌어요. 아들이 갑자기 열이 나서 병원에 갔는데 아이가 주스를 마시다가 바닥에 좀 흘렸던 것이죠. 제가 휴지를 찾으러 간 사이에 그 여동생이 그걸 밟고 미끄러질 뻔한 모양이었어요. 그 여동생은 제 아들에게 버럭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아, 미친. 진짜 열받네. 야, 넌 주스도 못 먹는 바보 새끼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상대는 고작 6살짜리 아이잖아요. 아니, 어른이라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게다가 병원 안에는 다른 엄마들과 아이들도 있었어요. 아들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렸고요. 제가 열받아서 지금 뭐라고 그랬냐고 따졌어요. 그리고 개싸움이 벌어졌죠. 그 여동생은 혼자 악을 쓰더니 바로 제 머리채를 잡으려 들더라고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음과 동시에
제 안에 투쟁 의지가 불타올랐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태권도도 하고 유도도 한 여자예요. 제가 뭐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았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그 남편 사촌 여동생은 저를 보는 평소 태도도 몹시 오만불손했어요. 인사를 제대로 하기를 하나 말을 걸어도 대꾸는커녕 피식거리면서 무시를 하지 않나. 그간 쌓였던 스트레스까지 제대로 폭발했죠. 저는 바로 그 여동생의 손목을 낚아채서 바닥에 쓰러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일갈했지요. 야, 너 해고야. 당장 꺼져. 이게 어디서 난동이야. 네가 여기 의사 사촌 동생이면 다야? 병원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너 깡패야? 어디서 무식하게 사람을 패고 있어? 갑작스러운 소란에 남편도 진료실에서 급히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쓰러진 여동생을 보더니 기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는 꼬락서니가 기가 막혔어요. 무식? 무슨 일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지 여동생을 일으켜 세우면서 저에게 버럭 화를 내는데 저도 이성의 끈이 끊어졌어요. 지금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니? 야, 나 친정 갈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 저는 그 자리에서 애를 데리고 바로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사실 저는 그때부터 이 결혼은 뭔가 잘못되었구나를 느꼈던 것일지도 몰라요. 뭐 당연히 저녁에 남편이 친정으로 찾아와서 잘못했다 어쩐다 싹싹 빌고 저는 당장 자르라고 난리를 쳤어요. 근데 이상하게 남편은 절대 해고만은 안 된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지금 사람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거기에 사촌이라 월급도 몇 년째 동결이라 돈도 많이 안 나가. 그렇게 그냥 감정적으로 무조건 자르라고 하면 너 어떡해? 감정적? 대체 당신 여동생이 병원에서 하는 일이 뭐야? 아무것도 없어. 아니, 오히려 찾아오는 손님 쫓아내고 분위기 이상하게 만드는 일만 하지. 그래도 안 돼. 내 입장 좀 이해해줘. 그래도 우리 이모에게는 귀한 딸이야. 나는 네 여동생이라는 애 나에게 제대로 인사 한 번, 대답 한 번을 한 적이 없어. 나도 우리 부모님 귀한 딸이야. 내 아들도 더하고. 저는 정말 너무 화가 나서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남편 선에서 해결이 안 되면 그 부모님에게 시어머니가 직접 이야기를 해야 해결이 될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저는 절대로 그대로 넘어갈 수 없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정을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죠. 도대체 언제까지 이모님 눈치를 봐야 하는 거냐고 말이에요. 등록금 대주신 것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도로 다 드리겠다고도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제 말을 듣더니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한숨만 푹 쉬셨죠. 그리고 자신의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는 한참을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 길로 남편의 사촌 여동생은 바로 다음 날부터 병원에 나오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다시는 신경 쓰이는 일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도 하셨고요. 저는 그렇게 모든 일이 정리가 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남편의 태도가 묘하게 차가워지더라고요. 말도 틱틱거리고 대꾸도 잘 안 하고 기가 찼어요. 당신 요즘 왜 그래? 사촌 동생 나오지 말라고 해서 화났어? 화난 거 아니야. 그냥 힘들어서 그래. 간호사도 안 구해지고 안 그래도 장사 안 되는데 인건비로 돈도 많이 나가서 힘들어. 그냥 좀 그러려니 해. 그러려니 하라니. 원래도 당신 병원은 사람이 없었어. 아직 새 직원을 채용한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당신이 우리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돈이 어쩌고 한 것도 솔직히 기분 별로야. 내가 돈이 없다고 무시당한 것 같아. 뭐 할 말도 없었고 딱히 대꾸를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간 무시를 당한 사람이 누군데 지금 누가 누구를 무시한다고요. 그건 그렇다고 칠 수 있어요. 뭐 남자 자존심이 상한 것이라니까요. 하지만 가장 화가 나는 것은 아이를 대하는 태도였어요. 결혼 전에는 좋은 아빠가 되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더니 이제는 제 아들에게 눈길도 안 주고 놀아달라고 하면 짜증만 부리는 것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러고는 자기 딸만 싸고 돌았죠. 이제 6살이 되어서인지 딸내미는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거나 짜증을 부리는 때가 많았는데 그걸로 훈육을 하려고 치면 제 아빠에게 가서 징징대기 일쑤였어요. 그러면 남편은 전후 사정을 보지도 않고 저에게 버럭 화를 내기도 했고요.
그 일로 저희 사이는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남편이 갑자기 병원 문을 닫고 세미나다 뭐다 해서 출장을 자주 가기 시작하더군요. 갑자기 웬 출장이냐고 했더니 이러더군요. 어차피 여기서 소아과 더 하기는 틀렸잖아. 가정의학과로 좀 변경을 해야겠어. 그래야 먹고 살지. 그래서 선배들도 만나고 세미나에 가서 공부도 해야 해. 그래? 선배들 말로는 병원 한편에 피부관리사도 하나 데려다 같이 운영하면 훨씬 낫다고 하더라고. 나도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지. 하긴 원래도 사람이 없는 병원이었는데 저와 그 사촌 여동생이 그렇게 난리를 치고 난 이후로는 거의 폐업 상태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개미 새끼 하나 안 오기는 했어요. 남편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저는 그냥 두었어요. 그렇게 사실상 병원은 문을 닫은 휴업 상태가 된 채로 남편은 세미나다 뭐다 한 달에 거의 매주 하루가 멀다 하고 자주 출장을 갔어요.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 같아 나빠 보이지는 않았지만 돈을 벌지는 못했어요. 병원 문을 열어야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런 판국이다 보니 생활비는 거의 다 제가 냈어요. 남편은 이름만 허울 좋은 의사였지 뭐 벌어오는 돈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저는 그냥 참았죠. 그러다 하루는 남편이 홍콩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홍콩에서 유명한 피부과 학회 세미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홍콩 출장을 준비하는 남편의 기분은 좋아 보였어요. 얼마나 있다가 오는 거야? 4박 5일이니까 월요일 아침에 돌아올 것 같아. 내가 차로 데려다 줄까? 아니야. 당신도 계속 출퇴근해야 하잖아. 차는 주차 맡기면 돼. 신경 쓰지 마. 내가 좋은 선물 사올게. 기분 좋게 떠나는 남편을 저 역시 기분 좋게 배웅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홍콩으로 떠난 바로 그날 저녁, 저는 서재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남편의 노트북을 보게 되었어요. 남편은 노트북이나 핸드폰에 늘 비밀번호를 걸어놓고 있었고, 저 역시 다른 사람 사생활에는 관심이 없어서 신경을 쓰지는 않았죠. 하지만 사실은 남편의 핸드폰 잠금 패턴이나 노트북 비밀번호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같이 살다 보면 언뜻 보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그걸 안다는 걸 티를 낸 적은 없었지만요. 남편은 노트북을 잘 안 끄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날도 역시 노트북을 안 끄고 갔더라고요. 그런데 무엇인가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었던 것일까요? 갑자기 남편의 노트북이 보고 싶어졌어요. 왜 그랬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저도 모르게 비밀번호를 풀고 노트북을 열었죠. 딱히 별다른 내용은 없었어요. 메신저 역시 남편의 선후배 의사들과 병원 운영에 대한 대화를 나눈 것만 있었지요. 저는 저의 괜한 행동을 탓하며 노트북을 끄려고 했어요. 그때였죠. 갑자기 남편의 메신저가 깜빡였어요. 카드사에서 결제를 한 내역이 메신저로도 온 것이지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카드 사용지가 미사리 모텔이었기 때문이었죠. 카드 내역에는 분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저는 몇 번이고 사용처 상호와 그 주소를 확인했어요. 하지만 그곳은 분명 미사리 모텔이었어요. 남편은 지금은 홍콩에 있어야 하잖아요. 마음이 이상하게 불길하더라고요.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은 일이 바쁜지 한참을 전화를 받지 않다가 제가 그래도 계속 전화를 걸었더니 겨우 받더라고요. 심장이 터질 듯 떨렸지만 저는 솔직하게 물어보기로 했어요. 내가 우연히 당신 노트북을 봤는데 갑자기 카드 사용 메신저가 떠. 사용지가 한국어로 나오는데 모텔이 어쩌고? 카드? 카드 사용 메신저? 남편은 의아하게 묻더니 다시 태연하게 대답하더라고요. 여보, 그거 카드 잃어버려서 분실 신고한 거야. 누가 주워서 썼나 봐. 아, 그래? 분실 카드야? 어차피 분실 신고한 거니까 신경 쓰지 마. 그리고 나 좀 바빠. 자세한 건 나중에 이야기해. 전화는 그렇게 끊겼어요. 사실 저도 그럴 수 있다 생각하려 했어요. 하지만 제 아내 촉이 이건 뭔가 이상하다고 계속 저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었죠. 밤새 고민을 하던 저는 결국 제 아내 촉에 따르기로 했고요. 다음날 저는 바로 사설 탐정을 찾아갔어요.
미사리 결제 내역 캡처한 것을 보여주고 신랑의 신상과 차량 번호도 알려주었고요. 불륜 전문이라는 그 탐정들은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다고 확신을 하더라고요. 바로 미사리로 가서 매복을 하면서 찾아보겠다고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하지만 마냥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기에는 답답했죠. 그래서 저도 같이 매복을 하기로 했어요. 사실 미사리의 모텔이 한두 군데도 아니고 어떻게 찾나 싶었지만 그래도 가봐야 할 것 같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찝찝함으로 남을 것 같았거든요. 만약 이 모든 것이 오해였다면 그냥 저의 해프닝으로 끝나면 될 일이잖아요. 어쩌면 저는 이 모든 것이 부디 저의 오해이기를 바랐던 것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지 않더라고요. 매복을 한 지 이틀 정도 지났을까요? 다른 모텔에서 매복을 하던 사설 탐정에게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 아무래도 남편분이 맞는 것 같은데 얼른 와보세요. 아예 이 모텔에서 숙박을 하는 중인지 지금 밥을 먹으러 나왔어요. 다시 들어가기 전에 확인을 해주세요. 저는 탐정이 알려준 모텔을 향해 차를 미친 듯이 몰았어요. 이윽고 모텔 주차장으로 SUV 차량이 도착하더니 운전석에서 남편이 내리더군요. 분명한 남편이었죠. 그리고 조수석에서 한 여자가 내리더니 웃으며 남편의 팔짱을 끼고 찰싹 엉겨 붙었어요. 저는 그 여자를 바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랬죠. 그 여자는 바로 남편의 사촌 여동생이라던 간호조무사였어요. 그 둘은 이미 깊은 관계처럼 보이더군요. 둘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서로 껴안은 채 쪽쪽거리면서 모텔로 들어갔어요. 저는 제 눈으로 직접 그 모습을 확인했죠. 그 순간 저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어요. 그리고 이성의 끈은 바로 툭 하고 끊어져 버렸죠. 사촌 여동생 좋아하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죠. 분명히 여기에는 제가 모르는 무엇인가가 있다 싶었어요. 일단 둘이 쪽쪽거리면서 모텔로 들어가는 것은 확인이 되었으니 저는 바로 차를 돌렸어요. 일단 집으로 돌아와 생각을 정리했죠. 그리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 아침 일찍 이혼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생각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그 연놈들을 요절내고 싶었지만 그렇게 감정만 앞세우다 일을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야기를 들은 이혼 변호사는 일단 증거를 모으라고 조언했어요. 많은 증거가 있어야 이혼에 유리할 것이라고도 했고요. 그래야 최대한 저에게 유리하게 이혼을 할 수 있다는 말에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우선 저는 시댁을 찾아갔어요. 갑자기 찾아온 저를 보고 시모는 놀라더군요. 그 사람이 여동생 해고하라고 했더니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저에게 말도 안 걸고 우리 아들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 여동생이랑 그렇게 정이 깊었나요? 그럴 리가 있겠니. 그냥 애가 정이 많고 미안해서 그런 거지. 정은 무슨 정이야? 자주 만난 적도 없어. 아무래도 그 이모님에게 한 소리를 들어서 마음이 상한 것 같은데 제가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 여동생과도 화해를 하고 싶어요, 어머니. 연락처라도 주시면 안 될까요? 연락처? 아, 지금 그 언니가 외국에 나갔어. 전화를 해봐야 소용이 없을 거야. 그러면 언제 들어오세요? 나중에라도 제가 전화라도 드려야겠어요. 이렇게 불편하게 어떻게 지내겠어요. 저는 일부러 하소연을 하는 척 계속 그 이모라는 사람과 사촌 여동생의 연락처를 달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그 연락처가 있을 리가 있나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연락처를 안 주더군요. 아니, 못 주는 것이겠지요. 있지도 않은 연락처를 어떻게 주겠어요? 저는 일단 너무 속이 상한다고 친정에 좀 가 있겠다고 하면서 남편의 딸아이를 시댁에 맡기고 왔어요. 물론 아이가 상처를 받을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지금 제가 남의 자식 신경을 쓸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 결혼의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길로 친정으로 가 아들을 맡기고 저는 바로 남편의 전처에게 연락을 했어요. 남편의 딸과 그 전처가 종종 연락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전처의 연락처는 남편의 딸아이 핸드폰에서 금방 찾을 수 있었거든요. 제 연락을 받고 놀라면서도 전처는 나와 주었어요.
막상 직접 만나본 전처는 수수한 사람이더군요. 제가 거두절미하고 모든 사정을 설명하고 뭔가 아는 게 있냐고 하자 그 전처는 실소를 터뜨렸어요. 내가 바람을 피웠다고요? 웃기고 있네. 바람 피운 건 그놈이에요. 저희 대학 커플이었어요. 의대 등록금? 전부 우리 집에서 대줬어요. 이모 같은 건 있지도 않을걸요? 저도 그럴 것 같았어요. 그럼 이 여자 아는 여자예요? 알죠. 우리 집에서 대학 등록금 대주면서 의사 만들었더니 인턴 때 나이트 가서 만난 인연이랑 바람나서 이혼한 거예요. 사촌 여동생? 치나가던 개가 없겠네. 저는 이혼 소송을 할 거라고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전처는 쿨하게 승낙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혼할 때 수집했던 불륜 증거까지 전부 다 보내주겠다 했어요. 그 인간들 진짜 악질이에요. 저도 아이 때문이라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헤어졌다 거짓말하고 다시 만나고 다시 만나고 저 정신과도 다녔어요. 그럼 알코올 의존증이라는 건 무슨 소리예요? 속상해서 집에서 술을 좀 마신 걸로 몰아세운 거죠. 그 인간이 의사잖아요. 그 때문에 양육권도 빼앗겼고요. 조심해요. 보통 내기들이 아니에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그 인간에게 사람을 붙였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갑자기 몸이 안 좋다고 아들과 친정으로 가 있겠다 핑계를 댔어요. 사실 알고 보니 홍콩 세미나는 고작 하루짜리였더군요. 그 인간은 원래 일정보다 더 길게 저에게 세미나 일정을 지어내어 알리바이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홍콩으로 출국했던 그날 바로 저녁 비행기로 돌아와서 그 여자랑 만나 미사리에서 쪽쪽거리며 다녔던 것이고요. 제가 핑계를 대며 집에 없으면 남편은 당연히 또 그 상간녀를 만날 것이라 저는 예상했어요. 그 인간은 저의 예상에서 벗어나질 않더군요. 아니, 만나러 가지도 않았어요. 이 미친 남편 놈은 간 크게도 저희 집으로 그 상간녀를 불러들여서 안방에서 더러운 짓을 벌였던 것이지요. 그 소식은 당연히 남편을 감시하고 있던 탐정을 통해 저에게 연락이 왔고요. 저는 연락을 받자마자 바로 집으로 달려갔어요. 전처와 함께 말이죠. 안방문을 벌컥 열자마자 그 두 연놈은 저와 남편이 쓰던 그 침대에 뻔뻔하게도 벌거벗고 나란히 누워있더군요. 그 꼬락서니를 저와 같이 미사리에서 매복을 했던 탐정이 사진을 와다다 찍었죠. 사진 수집이 끝나자마자 저와 전처는 그 상간녀를 집 밖으로 끄집어내었어요. 이건 미리 이야기를 한 부분이었죠. 아무리 끝이 난 결혼이라도 제가 저희 집안에서 난리를 피우는 게 싫다고 했더니 전처가 그러면 밖에 나가 한판을 하겠다 했거든요. 전처는 자기는 이미 이혼한 몸이니 괜찮지만 앞으로 이혼 소송에 불리할지도 모르니 저는 끼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낄 자리도 없었죠. 그 상간녀에 대한 전처의 분노는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하긴 그 여자 때문에 이혼하고 아이까지 빼앗겼으니 어떻게 참겠어요. 네가 아직도 감히 옆에서 알짱거리면서 내 딸아이에게 상처를 줘? 아, 아줌마가 왜 갑자기 나서고 난리야? 내 딸이 여기 있다가 또 저기 갔다가 얼마나 상처를 받는 줄 알아? 이 무슨 짓이냐고. 이 짐승만도 못하년 차라리 그럴 거면 네가 결혼을 하던가 왜 또 피해자를 만들어? 아, 사람 살려. 아, 진짜? 전처가 훤한 길바닥에서 거의 벌거벗은 상간녀를 아작내고 있는 동안 저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남편 놈은 허겁지겁 옷을 입느라 정신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 인간의 뺨을 대차게 짝 하고 내리쳤어요. 전부 다 내놓고 꺼져. 그리고 줄 소송 들어갈 거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아, 네 병원은 내가 처분할 거니까 거기도 오늘부터 못 들어갈 줄 알아? 여보, 이거 오해야. 아니, 실수야. 내가 실수했어. 내가 잠시 미쳐서. 그런데 병원이라니. 그건 내 권리가 있잖아. 꺼져. 이미 차업 걸었어. 참, 밖에 안 나가봐도 되겠니? 그렇게 죽고 못 사는 네 사촌 여동생 저러다 큰일 나겠는데.
남편 놈은 거의 울 듯한 표정이 되어서는 뭐라 대꾸도 제대로 못하고 뛰쳐나갔어요. 밖에서는 상간녀의 비명소리가 들리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결국 주변에 신고를 받은 경찰이 달려들어 말리고서야 그 상간녀는 산발머리로 몸만 간신히 가리고 도망갈 수 있었어요. 저는 이혼 소송에 상간녀 위자료 소송 그리고 시댁에도 사기죄를 걸었어요. 시부모들도 다 알고 있었으면서 떡하니 거짓말에 같이 장단을 맞춰준 거 아니겠어요? 소송에 이기든 지든 걸 수 있는 건 모두 총동원해서 다 걸었죠. 나중에 시어머니는 울면서 이러더군요. 도저히 아들이 그 여자와 헤어지지를 않아서 그랬어. 내가 안 그래도 곧 헤어지게 만들려고 했다. 일부러 속이려고 한 건 아니야. 이제 와서요? 처음부터 그러셨어야지. 이제 와서 그러면 누가 그걸 믿어요? 됐으니 소송이나 열심히 하세요. 저는 이혼 소송을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도 강하게 걸었어요. 그간 제가 쓴 생활비에 그 인간 카드값, 그리고 제가 내줬던 밀린 병원 월세까지 전부 다 하고 정신적 피해 보상 금액도 같이 더했어요. 그 인간은 허울만 좋았지 전부 빚이었고 그간 저의 재력으로 살고 있었던 기생충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제가 지원했던 금액을 전부 계산해서 그 인간 소유의 병원은 물론이고 그 부모의 집이며 차까지 전부 차압을 싹 걸었어요. 그렇게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자 그 인간들은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물론 상간녀에 대한 민사도 같이 진행했죠. 그 상간녀는 도망을 가면 우리가 찾지 못할 줄 알았는지 심지어 다른 도시로 이사까지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작은 회사에 취직까지 했더라고요. 그걸 가만히 둘 수야 있나요? 저와 전 부인은 그 회사로 찾아가 민사소송 서류를 건넸어요. 상간녀는 놀라 부들부들 떨고만 있더라고요. 받아, 너 당당하게 나만 보면 쌩까더니 왜 이제 와서 이래? 그간 유부남 꼬셔서 바람 피우고 재미 봤으면 이제 대가를 치러야겠지? 그렇다고 회사까지 찾아오면 어떡해? 회사? 네가 내 남편 병원에서 사촌 동생인 척 하던 건 괜찮고 내가 여기 온 건 안 되니? 어머, 간도 크지. 그전에는 나이트에서 놀다가 이 남자 저 남자 갈아타더니 대단하셔. 얼굴이 보통 뻔뻔한 것이 아니야. 나도 이제 너 가만히 안 둬. 그 인간의 전처 역시 다시 양육권 소송을 진행했어요. 이혼할 당시에 너무나 억울하게 아이 양육권을 빼앗겼으니 다시 찾아와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어쩌면 그 인간의 딸아이에게는 다행인 일일지도 몰랐죠. 그나마 안정적인 엄마에게 가서 클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말이죠. 그렇게 저와 전 부인에게 차례로 줄소송이 들어가니 그 인간과 그 인간 가족은 결국 백기를 들었어요. 그걸 전부 다 일일이 대응을 할 여력이 없었을 테죠. 모든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을 병원 보증금으로 퉁치자 해서 저는 그 인간 병원을 정리하고 보증금을 챙겼어요. 꽤 넓은 상가를 계약하고 있던 터라 보증금 액수도 꽤 많았어요. 그걸로 제 모든 상처가 치료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라도 저는 배상을 받아야 했어요. 그렇게 저는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을 전부 받고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요란했던 저의 두 번째 결혼 생활은 완전히 끝이 났죠. 솔직히 제가 결혼을 2번 하던 3번을 하던 주변 사람이 저를 보고 뭐라고 하던 저는 전혀 상관없었어요. 하지만 아들에게 너무나 미안했어요. 아들은 친아빠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나마 아빠라고 정을 붙일 만한 사람이 생겼다가 갑자기 일이 이렇게 되어서 정말 너무 가슴이 찢어졌죠. 하지만 오빠가 그 자리를 얼른 채워주었어요. 영문도 모르고 아들이 친정에 와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달려와 아이를 안아들고 캠핑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캠핑 이야기를 듣고 신이 난 아들을 보면서 저에게 이랬어요. 이제 우리 애들은 거의 커서 내가 어디 가자고 해도 귀찮아해. 그러니까 내가 더 자주 같이 시간을 보낼게. 진작 이랬어야 했는데. 고마워, 오빠. 말이라도 정말 고마워. 괜찮아. 너도 더 잘 살아보려다가 이런 거잖아.
네 잘못 하나도 없고 아이에게 미안해할 필요도 없어. 하늘에 있던 박서방도 이해할 거야. 그 착한 놈 봐서라도 힘을 내자. 오빠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니 얼마나 든든하고 고맙던지 지금은 직접 주말마다 와서 아이를 데리고 운동을 하러 가기도 하고 캠핑이며 여행도 데리고 가는 중이에요. 저희 아이가 같이 가니 덩달아 오빠의 아이들도 같이 가게 되어서 오히려 더 좋아졌다고 즐거워하고 있고요. 물론 저희 친정 부모님도 저를 위로해 주시고 잘 보듬어 주셨죠. 하지만 가장 감사했던 부분은 아이의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셨어요. 제가 재혼 소식을 알렸을 때 서운하셨을 텐데도 아무 말도 안 하시던 분들은 제가 다시 이혼을 했다는 걸 알고 오히려 저를 위로를 해주셨거든요. 너 아직 젊어. 그러니 앞으로 얼마든지 새 출발할 수 있어.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언제라도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으면 다시 새 출발해. 겁먹지 말고.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모든 게 흘러가도록 두었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욕심을 내고 너무 서둘렀던 것 같아요. 그런 소리 마라. 행복해질 수 있는데 뭘 망설여. 원래 욕심내고 실패도 하면서 사는 거다. 네가 행복해지는 게 내 아들도 원하는 일일 거야. 이 말을 듣고 저는 정말 펑펑 울었죠. 하지만 저는 당분간은 다시는 다른 생각을 할 듯이 추호도 없어요. 사실 제가 그렇게 결혼을 서둘렀던 것은 아이에게 제대로 된 가정을 이루게 하고 싶다는 욕심 때문이었죠. 아이에게 아빠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출발했으니까요. 그저 그 생각만 했기 때문에 진짜 저와 결혼을 해서 같이 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았던 것이죠. 이 일을 겪으면서 저는 큰 교훈을 얻었어요. 반드시 엄마 아빠가 둘 다 있어야만 행복한 것이고 반드시 그런 가정에서 자라야만 아이가 꼭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에는 엄마나 아빠 둘 중 한 분이 안 계셔도 혹은 부모님이 두 분 다 안 계셔도 훌륭하게 잘 자라서 제대로 된 어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말이죠. 그에 비하면 제 아들은 이미 다른 사람에 비해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가진 것도 훨씬 많은데 저는 그것보다 제 아들이 가지지 못한 것만 보았던 것 같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물론 남편이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세상을 떠났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공부도 실컷 했겠다. 지금 하는 일도 잘 되겠다. 무엇보다 귀엽고 건강한 아들도 있고 언제든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부모님과 오빠, 거기에 인자한 시부모님들까지. 제가 왜 그렇게 제 손에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제가 놓쳐버린 것만 보았는지 솔직히 후회가 되기까지 해요. 사람이라고 해서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는데 말이죠. 전 남편은 완전히 모든 것을 잃었어요. 앞에서도 살짝 언급했듯이 이 인간은 대학 때 만난 전처 집안의 후원으로 의대를 졸업하고 결혼을 했다가 그 상간녀를 만나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한 거잖아요. 그 불륜이 걸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도 했어요. 기가 막히게도 제가 알았던 그 상간녀와 중간에 헤어졌던 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또 다른 여자와도 바람을 피웠더라고요. 그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전처의 의료 기록을 의사라는 신분으로 악용해 양육권도 빼앗았던 것이고요. 당연히 이번 일을 계기로 전처의 집에서 다시 그 딸의 양육권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전처 쪽에서 양육비 소송과 민사도 다시 걸었던 모양이었죠. 그 와중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개업을 했던 병원도 저에게 차압을 잡혀서 전부 빼앗기고 위자료와 피해 보상까지 다 해줬어야 했으니 그 인간에게 남은 게 뭐가 있겠어요. 전 남편은 그 부모가 살던 본가의 집까지 전부 다 팔고도 모자라 그 부모까지 전부 다 빚더미에 앉았다고 했어요. 가장 웃겼던 것은 그 와중에 그 대단한 사랑을 하던 여자와는 헤어졌다나요. 아니 정확히 말해서 그 여자에게 비참하게 차였다고 하더군요. 당연한 일이죠. 이제 빈털터리일 뿐 아니라 평생 갚아도 허덕일 빚더미에 올라앉았는데 그 여자가 그 인간 옆에 있을 리가 없지 않겠어요. 그동안 전 남편이 만들었던 빚의 일부도
전부 그 여자 옷 사주고 가방 사주고 심지어 차까지 사주느라 그렇게 되었다던데 일이 이렇게 되자 그 여자는 아주 미련 없이 떠나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 여자를 다시 붙잡겠다고 전 남편은 그 상간녀가 사는 집까지 찾아가서 울고불고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서에 잡혀가기도 하고 상간녀가 새로 만나 사귀는 남자친구에게 흠씬 두들겨 맞아 입원까지 했다나요. 어쩌다 소송 관련으로 연락을 하게 된 전 남편의 전처가 이야기를 전해주었는데 이건 뭐 막장도 그런 막장이 없어서 듣다 말았어요. 정말 인간의 수준이 너무 낮아서 더 이상은 듣고 싶지도 알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막장이고 가장 기가 막혔던 건 전 남편이 그 상간녀와 짜고 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을 했다는 부분이었죠. 돈도 없고 빚만 있는 데다가 딸내미는 키워야겠고 그렇다고 그 상간녀는 집안에서 죽어라 반대해 결혼을 할 수 없고 고민을 하다가 같은 상가에서 영어 유치원을 하는 저를 보고 접근을 해서 일부러 잘해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돈도 많고 자기 딸도 잘 키워줄 것 같아 일부러 저를 골라서 공을 들였다나요? 그렇게 한 몇 년 살다가 딸이 좀 크면 돈을 좀 뜯어내고 나중에는 건물 하나 정도 빼돌린 다음 이혼을 할 계획이었다더군요. 아주 저도 모르는 사이에 둘이서 무슨 영화 시나리오를 쓰는 것도 아니고 야무진 계획을 짜놓았더라고요. 이 모든 것은 전부 전 남편의 상간녀 입에서 나온 계획이었어요. 협박과 회유를 조금 섞어서 증언 부탁을 했더니 제 이혼 법정에 나와서 아주 자세히도 줄줄 불어대더라고요. 요즘 전 남편은 자기 부모에게 잡혀서 어디 지방병원 페이닥터로 취직을 해서 일을 하는 중이라고 하는 듯 했어요. 월급은 전부 빚 갚는 데 쓰고 시골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도 분명한 기술 하나는 있으니 그렇게 열심히 살면 언젠가는 다 해결이 되겠죠. 그렇게 열심히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유치원을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옮겨서 운영을 이어가는 중이에요. 다행히 운영이 잘 되는 중이라서 몇 년씩 되기까지 생긴 인기 영어 유치원이 되었어요. 아이도 올해 학교에 들어갔는데 적응도 잘하고 그 누구보다 밝고 친구도 잘 사귀는 아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지요. 저는 이제 더 이상은 저에게 없는 것보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저에게 있는 것에 더욱 집중해서 살아갈 생각이에요. 더 이상은 다른 사람들의 기준과 다른 사람들과 같아야 한다는 생각에 조급해하거나 무리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제 자신에게 집중을 하면서 더 열심히 그리고 더 행복하게 살아갈 생각이고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지금 내 손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남들보다 보잘것없고 적다고 생각했던 그 안에 생각보다 더 많고 소중한 것들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걸 알게 된다면 저희들은 더욱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지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